여러분, 혹시 20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MIT 천재 학생들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으로 수억 원을 따내는 이야기.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진짜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카지노의 룰을 수학으로 분석해서 딜러를 이기고 그 방법을 그대로 월가에 적용해 수십 년간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린 사람.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소개할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그는 블랙잭을 처음으로 이긴 사람이고 퀀트 투자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개척자입니다. 투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투자란 수많은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나 틈새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 이 개념을 체계화한 사람은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주가 대비 수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다시 말해, 어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그건 저평가된 기회일 수 있다는 논리였죠. 이건 마치 소프가 블랙잭에서 지금은 높은 숫자 카드가 많으니 베팅을 늘릴 타이밍이다라고 확률적으로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도 그런 확률적인 틈이 존재하고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걸 이 책과 그의 삶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소프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단순한 성공담을 듣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투자라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방향을 잡는데 분명한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률과 논리, 실패와 실험, 그리고 통찰과 응용. 그의 삶에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의 자서전,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소프는 이 책에서 논리와 확률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기는 법,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수학 천재의 성공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블랙잭 게임의 승리 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실제로 카지노에서 돈을 따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카드 카운팅 전략이었죠. 소프는 1960년대 초 IBM 컴퓨터를 이용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이 전략을 완성했고 1962년에 이를 담은 책 빗 더 딜러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월스트리트에 가져와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라는 최초의 퀀트 헤지 펀드를 만들어 무려 20년 넘게 연평균 20% 가까운 수익을 올립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연간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첫 번째 여정, 어떻게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수학으로 정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에드워드 소프의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속에 담긴 가장 결정적이고 흥미진진한 순간들을 이야기처럼 풀어드리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소프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소년이었던 동시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소프는 어릴 적 유리병 뚜껑을 돌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왜 어떤 병 뚜껑은 쉽게 열리고 어떤 건 잘 안 열릴까? 그는 이 단순한 질문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뚜껑은 작고 얇고 어떤 건 크고 무거우며 손에 잘 잡히지 않았죠. 반복되는 열림과 닫힘 속에서 그는 무게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회전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직관적으로 관찰하며 물리적 규칙의 패턴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과 회전력이라는 개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상점의 계산기를 분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버튼을 눌러 숫자를 가지고 놀지만 소프는 그 계산기를 분해해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해 그는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회로와 기계 작동 원리의 패턴을 추론하려 애썼다고 해요. 이처럼 그의 호기심은 단순히 궁금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보자로 이어졌고 이게 바로 나중에 그를 카지노와 시장에서 이기게 만든 출발점이 된 거죠. 그가 수학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퍼즐과 게임이었습니다. 체스, 주사위 게임, 숫자 퍼즐. 이 모든 것이 그에겐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규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도구였죠.
중학교 시절 소프는 학교에서 우연히 접한 수학 경시 대회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공식 적용이 아니라 스스로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해진 공식보다 문제 자체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로 본 것이죠. 이후 그는 MIT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당시엔 MIT 같은 명문대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도 지금처럼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UCLA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수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확률, 통계, 미적분은 물론이고 게임 이론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게임 이론은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분석하는 수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낸다고 해볼게요. 상대가 무엇을 낼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이전에 어떤 걸 자주 냈는지를 분석하면 이번엔 가위를 낼 확률이 높겠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에 맞춰 바위를 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서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소프는 이런 개념을 단순히 공부로 끝내지 않았어요. 직접 블랙잭 같은 게임에 적용해보고 더 나아가 실제 투자 전략에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블랙잭이나 금융시장 같은 불확실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에게 세상은 정답을 찾는 시험지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해 나가는 하나의 게임판이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친구와 함께 도박 게임을 만들고 실제로 확률을 적용해 승률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훗날 블랙잭 전략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훈련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소프가 블랙잭을 이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도 처음부터 카지노에서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라스베이거스를 찾았을 때는 작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블랙잭 이전에도 소프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룰렛 실험이었죠. 그는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드 셔넌과 함께 신발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웨어러블 컴퓨터를 개발해 룰렛의 물리적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하려 했습니다. 정보이론, 즉 정보를 수학적으로 정량화해 처리하고 분석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했던 거죠. 쉽게 말해 정보이론은 어떤 신호나 데이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수학입니다. 셔넌은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을 혁신했지만 소프는 이 개념을 룰렛 공의 움직임 같은 현실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셔넌은 이 이론을 통해 전화나 라디오 같은 통신 시스템에서 잡음이 섞인 신호 중에서도 핵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전화선을 통해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멀리 전달될 때 불필요한 노이즈는 걸러내고 중요한 정보는 압축해서 오류 없이 보내는 방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통신, 인터넷, 데이터 압축 기술의 기초가 바로 이 정보 이론에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실제 카지노 환경에서는 공의 속도, 딜러의 방식, 테이블 진동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예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전에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즉, 소프의 블랙잭 도전은 단지 시작이 아니라 이전 실패들을 딛고 일어난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지만 실제 카지노에서는 몇 가지 변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실제 게임장에서 돈을 걸고 베팅하는 건 연구실에서 수식을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죠. 주변의 소음, 딜러의 눈치, 보안 요원의 감시, 이 모든 것들이 집중을 흐트러뜨렸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였습니다. 소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카드 카운팅의 이론을 완성했지만 현실에서는 배팅 타이밍, 판수 계산, 딜러 속도 적응 등 다양한 요소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몇 차례의 게임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경험했고 어떤 날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죠. 셋째는 배팅 전략의 조정 실패입니다. 그는 처음엔 모든 조건이 맞을 때 큰 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그것이 너무 눈에 띄고 리스크가 크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그는 중간중간 패를 나누고 작게 베팅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며 그는 점점 현장형 수학자로
진화해 갔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게임장의 공기 속에서 수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거죠. 결국 이 실패들이 있었기에 그는 더 정교하고 실전적인 카드 카운팅 전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단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소프도 처음엔 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하나하나가 바로 승리를 위한 공식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자, 소프의 블랙잭 전성기 시절로 가보죠. 1950년대 후반 라스베이거스는 마치 황금빛 유혹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소프는 그 유혹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따려고 한 게 아니라 확률과 수학으로 카지노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블랙잭은 룰이 간단하면서도 약간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블랙잭은 기본적으로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를 받아 20일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20일을 넘기면 무조건 패배이고 숫자가 딜러보다 높고 20일을 넘지 않으면 승리하는 구조죠. 이 단순한 룰 안에서도 언제 카드를 더 받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 배팅을 늘릴 것인가와 같은 선택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수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IBM 컴퓨터를 빌려 블랙잭을 수천 번 시뮬레이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투자에 앞서서 본인의 전략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십니까? 소프는 1950년대에 투자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소프는 수학적으로 어떤 패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지를 계산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소프는 아주 중요한 빈틈을 알아냅니다. 바로 블랙잭에서는 카드가 한 판이 끝나고도 완전히 새로 섞이지 않고 이전에 나온 카드가 다음 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이미 많은 낮은 숫자 카드가 게임에 나왔다면 남은 카드 중에는 높은 숫자 카드, 예를 들면 Q, K, A가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딜러보다 플레이어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블랙잭에서 플레이어는 언제 카드를 받을지, 멈출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자유가 있지만 딜러는 무조건 17 이상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된 규칙이 있습니다. 즉, 높은 숫자 카드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플레이어가 20이나 21을 만들 확률도 높아지지만 동시에 21을 넘겨 버스트가 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트란 카드 합계가 21을 넘겨서 자동으로 패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8에서 한 장 더 받았는데 6이 나와서 24가 되면 그 순간 무조건 게임에서 지는 거죠. 특히 16이나 17 근처에서 고민할 때는 한 장 더 받을지 말지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플레이어는 멈출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에서 16 사이에서는 상황에 따라 딜러의 오픈 카드, 즉 보이는 카드를 참고해 멈출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반면 딜러는 무조건 17 이상이 될 때까지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된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선 딜러 쪽이 더 위험해지고 플레이어에게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공격적으로 배팅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플레이어에게 훨씬 유리한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소프는 이 카드 분포의 불균형을 활용하면 확률적으로 딜러보다 유리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각 카드를 숫자로 바꾸어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방식으로 카드 대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바로 이게 카드 카운팅의 시작이죠. 소프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카드 분포일 때 어떤 행동이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주는지를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딜러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략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카드 카운팅입니다. 요즘에는 서바이벌 예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소프의 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는 이 전략을 들고 직접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첫 배팅을 시작했죠. 처음 몇 판은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칩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옆 테이블 딜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바닥을 도는 보안 요원이 그의 손놀림을 주시합니다. 딜러는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 자주, 너무 정확하게 이기기 시작했고 카지노 측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경고 이후 소프는 더 이상 평범한 손님처럼 출입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하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가발을 쓰고 복장도 바꾼 채 신분을 숨기고 다시 테이블에 앉습니다. 철저한 위장 속에서도 그의 두뇌는 여전히 냉정하게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고 그 전략은 계속해서 통했습니다. 현실이 전설이 된 순간이었죠. 1962년 그는 자신의 전략을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블랙잭 세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수학자가 블랙잭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실제로 많은 카지노들이 규칙을 바꾸고 카드 수를 늘리며 소프의 전략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게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바꿔놓은 셈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금융시장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단계 월가로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수학을 무기로 삼은 도전. 이제 그 전장이 카지노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소프는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수학이 통하는 실험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게임 속의 숨은 확률의 흐름과 카드 분포의 규칙성을 읽어내고 마치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서 신호를 찾듯이 그 패턴을 정밀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순간에 정확히 베팅함으로써 실제 돈을 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현실에서, 그것도 실제 돈이 오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프는 이렇게 생각했죠. 카지노에서 수학이 통한다면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게임, 바로 금융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퀀트 투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엔 카지노에서 월가로 무대를 옮긴 에드워드 소프의 놀라운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는 금융시장에서 20년 넘게 손실 없이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단 한 명에게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혹시 잘 이해되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